자, 세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CP 또는 KGCP에 대한 배경과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임상 시험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이것들은 GLP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시험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 임상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신청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승인을 받게 되면 임상시험을 들어가게 되겠죠. 임상시험도 규정과 레귤레이션에 따라 진행되지 않으면 각종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GCP 규정을 따라서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 기준을 뜻하는 거로 Good Clinical Practice라고 합니다. 당연히 따라야 할 지침이고, 그리고 인간 피험자가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기록, 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행되는 국제적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CP란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지킴으로 해서 임상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임상 시험 관련 규정이 발전된 이유들은 관련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문제들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과학기술들이 이제 새롭게 발전하고 시도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것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필요성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1984년도에 됐었고, 그 전까지는 여러 청만 변화되다가 처음으로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그리고 수송에 대한 부분들을 금지하는 법들이 생겼고, 그리고 디에틸렌 글리콜을 이용한 설파닐아마이드 엘릭서를 사용한 여러 부작용들에 대한 비극들이 밝혀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신약 판매 전에는 꼭 승인을 받아라. 이전까지는 아직 유효성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하게 규정사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의 이제 나치들에 의해서 임상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누른베르크 강령들이 임상 시험에 적용하는 기본적인 베이직 윤리 규정들이 됐고요. 규정에 의하면 인체 실험을 실시할 때 10가지 강령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IRB 또는 임상시험 관련된 근본 이념들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10가지를 각각 한 번씩만 살펴보시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임상시험을 할 유용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체 실험을 하기 전에는 동물 실험을 기초로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없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실험의 결과로 사망, 이런 위해를 초래하면 안 되고, 그리고 위험의 정도가 해결하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보다 크면 안 된다. 즉 이득이 위험보다는 커야 되는 측면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피험자는 손상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과학자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 그리고 피험자는 언제든 시험을 종료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을 추구하는 과학자는 어떤 단계든 실험을 종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IRB에 동의서 받을 때 있는 내용들의 근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탈리도마이드 비극이 터지고, 이때부터 유효성에 대한 입증도 하게끔 이제 변모가 됐죠.
이렇게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절차들을 갖게 되면서 FDA 승인을 요구하는 과정들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64년에 헬싱키 선언을 하게 되면서 서면 동의서를 받도록 하게 되고, 그리고 IRB가 임상시험 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전 승인하도록 하는 요구들이 헬싱키 선언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1979년에 벨몬트 보고서에 생명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 정도의 단위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생겼고, 이러한 윤리적 원칙과 지침들을 만든 보고서에 대한 측면들이 있고, 이때 이제 강조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인간을 존중할 것, 그리고 이익과 정의,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익은 위험보다 커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인간보호 피비위험자에 대한 윤리적 보호에 대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Good Clinical Practice라고 하는 것은 FDA 갖고 있는 규정과, 그리고 Internal Conference Harmonization이라고 하는 국제가 같이 포함했던 규정과, 그리고 여러 이제 사고들을 겪으면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임상과 윤리, 인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명윤리에 대한 측면들에 대한 규범들이 만들어져서 합쳐진 것들이 Good Clinical Practice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임상시험에서 총진 표준작업 지침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동의서는 어떻게, 그리고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는가, 기록은 어떻게 하는가,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 그리고 기록 유지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측면이죠. 중요하게는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판매 후에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는 목적들을 갖게 되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GCP에서 나타난 임상시험 수행에서 의무들을 보게 되면 IRB에 있어서의 규칙들이 GCP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의뢰자에 대한 부분들, 시험자에 대한 부분들이 GCP에서 나타나는 의무사항들을 잘 지키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같이 하모니제이션을 하는 GCP 가이드라인들이 만들어져서요.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우리도 이제 이 GCP 가이드라인에 따라가고 있죠.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이 정도를 준수하면 상호 인정해주자라고 하는 목표로 단일화된 기준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ICH GCP 가이드라인에 Good Clinical Practice라고 하는 파트에 잘 정의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보면서 임상시험들에 대한 기준, 원칙, 그리고 생명윤리에 대한 것들을 지키면서 시험을 할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일일이 지키면서 수행하는 부분들을 시험하는 사람, 그리고 피험자 각각들이 이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양들이 워낙 증가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대행해주는 기관들이 생깁니다. 그 기관들을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CRO라고 하는 걸로 불리게 되고요. 이 CRO는 신약 개발 과정에 비임상, 임상, 그리고 허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담당하는 기업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확실한 신뢰성 확보하고 경비를 효율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분야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집중한다는 목적에서 CRO들을 이용을 하게 되고 있고요. 이 CRO도 나라마다 또는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CRO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CRO에서 주요하게 하는 업무들을 보게 되면 컨설팅도 하고 자료 리뷰도 해주고요. 전략 수립을 같이 이제
디스커션도 하고 그 기관의 선정과 프로토콜, 뭐 동의서 또는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 시험약 관리, 부작용, 뭐 IRB에 대한 대관 업무들까지 그 모든 대행 업무들을 포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굿 클리니컬 프랙티스를 따라서 임상 시험들을 잘 마치면 그 GCP에 따라서 임상 시험들을 잘 마치면 신약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가겠죠. NDA. 즉 이제 NDA 되면 품목 허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품목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의약품을 제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제조에 대한 것들도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하는 GMP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MP 규정은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그 뭐 원자재에 대한 구입, 제조, 뭐 이런 생산 공장 정반에 있어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거고요. 그 왜냐하면 의약품은 좀 까다로운 공정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 단위 또는 그 제조회사에 대한 부분들까지 잘 그것들을 레귤레이션 해야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KGMP 같은 경우에는 이런 히스토리를 쭉 따라서 그 1985년부터 그 KGMP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소를 평가해서 KGMP를 받은 그 의약품 제조 시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인증하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92년에는 몇 가지 개정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들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허가 요건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관련된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2, 3년의 유예를 두고 실시하는 밸리데이션 실시하는 과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의약품을 제조하고 나면 그 의약품을 이제 유통을 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유통 과정에서도 그 Supplying Practice라고 하는 KGSP라고 하는 규정들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그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에 대한 거고요. 이 흐름을 따라서 진행할 때 그 물류 과정에서 품질 관리들, 그리고 어떠한 그 의약품의 특성하고 속성들이 변화하는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립을 해서 따르게 되어 있고, 그 94년도에 그 이러한 서플라이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2002년에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서플라이 그 KGSP 관련 법규를 보게 되면 약사법 37조에 그 의약품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 허가 기준하고 조건, 관리 사항들을 보건복지부용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도매상들은 유통체계하고 판매 질서를 유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그 유지하도록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허가 시 의약품에 따라서 KGSP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건들을 붙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준수 사항들을 보게 되면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를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식별 표지를 붙여야 되는 측면이 있고, 독점적 영업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공급을 강요하지 말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유통에 대한 윤리적인 레귤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신약이 제품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에 쓰는 의약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단계에서 그 국제적인 표준 그 지침
기준들을 마련해서 그것에 따라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 시행하는 기관을 인증해서 그곳에서 그 시험 성적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신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품화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우선 연구개발 단계가 있겠죠. 지금 이 단계에서 AI가 접목이 되면서 이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노력들이 돼서 유력한 후보 물질이 만들어지면 비임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비임상 시험을 할 때 중요하게 관계되는 레귤레이션이 Good Laboratory Practice라고 하는 인증기관에서 시험들 해야지 그 시험 성적에 대한 것들이 인증을 받게 되고요. 이 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식약처에 IND라고 하는 임상시험 허가 신청들을 하게 되죠. 이 IND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되는데, 임상시험의 1상, 2상, 3상 시험들을 각각 단계별로 과정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승인들을 받으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절차를 진행할 때 또 마찬가지로 Good Clinical Practice라고 해서 임상시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규정들의 레귤레이션을 받게 되고요. 이것들이 잘 끝나면 이것을 바탕으로 품목허가 NDA 신청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죠. 이 NDA 신청을 하면 이 생산시설에서 그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하는 그 품목을 만드는 그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이렇게 생산한 것들은 그 Supply Practice라고 하는 기본적인 규정에 의해서 유통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통하는 과정에 그 임상 4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포스트 마케팅 그 서베일런스에서 PMS라고 해서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들을 쭉 하면서 약에 대해서 전체적인 과정들을 잘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그 전체적인 과정들을 좀 도와주는 CRO라고 하는 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GCP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하는지 보기 위해서 기관 윤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IRB라고 하는 심의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이 부분들을 잘 그 레귤레이션을 지키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들까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실제로 의사가 되면 여기 이제 나온 약을 이제 처방하는 과정에서만 이제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PMS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들의 모니터링을 꼭 하면서 처방에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예후나 이런 것들에 더 효과적인 타겟들이 있다면 연구 개발에도 영향을 미쳐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좀 광범위한 의사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개발 과정에서도 인지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의사가 되고 나서 처방을 하는 처방약들이 어떻게 내 손에 들어오는지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설명들을 했고요. 그 중에 전임상 시험은 어떻게, 그리고 임상 시험은 어떻게, 전임상 시험을 할 때 하는 실험실 관리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통해서 IND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그리고 임상 시험들을 승인받은 이후에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IRB는 어떻게 워킹을 하는지, 그리고 임상 시험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GCP에 대한 레귤레이션은 뭔지,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품목허가 승인원 NDA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GMP 그리고 GSP 과정을 통해서 약들이 이제 유통이 될 거고요. 이 과정에 PMS라고 하는 서베일런스 과정을 통해서 약물은 항상 감시되고 검토되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는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각각의 과정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그 리스판스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잘 알릴 그 의무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